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새는 좌우에 날개로 난다. 예, 이미 고인이 되신 이영희 교수님께서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요즘 우리 정치권 현실을 되돌아볼 때 많이 회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의 양쪽 날개가 균형을 이뤄야 원하는 속도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갈 수 있다.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일주일하고 또 하루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압승, 보수당의 참패. 이렇게 귀결된 이번 선거 이후에 보수의 재건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당의 최고참 중진이죠. 8선의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 반발에도 꿈쩍 않았던 그러한 중진이었어요. 그런데 친박계의 맏형이라고 불리우는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겁니다. 중진 김무성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4선 김정훈 의원도 적절한 시기를 언급하면서 2선 후퇴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이 보수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당 혁신 과정에서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한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래서 싸늘한 것 같습니다. 네, 6월 14일 목요일, 6월 14일이 아니군요. 6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은 6월 14일인 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네요. 네, 아니 저도 세월 가는 거 싫습니다. 정말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빨리빨리 세월은 가지만 현안들은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쌓이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제 저희 YTN 보도로 정말 사회부가 전화통이 그냥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네.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될까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기각이 됐어요? 네. 역시나 유전무죄. 네네. 예,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예. 이번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였죠.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서 입국시켜서 불법 고용한 그런 혐의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희 씨는 불법 고용한 건 인정을 했고. 네네. 그런데 연수생 신분으로 허위 초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시하거나 이런 것은 적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그동안에 이제 수사 진행 과정 또 범죄 혐의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네네. 이렇게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런데 지난 4일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서 두 번째란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유전무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네네. 이거 수사 좀 봐주는 거 아니냐. 네. 부실 수사 논란도 약간 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언급하셨던 이 연수생 신분으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고용했다 이런 건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아주 타임리하게 어제 이제 이명희 이 씨에 대한 또 다른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선 여러 가지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아주 촉각이 곤두세워졌었는데 결국엔 또 기각이 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정청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일정 부분 기간을 유예를 지금 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 현장의 혼란이 좀 예상이 좀 됐고. 예. 고용노동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는데 이거 역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제 현장의 지적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제 경영자총 협회가 6개월 유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당정청 회의에서 어제 이걸 수용한 그런 격입니다. 연말까지 이제 일단 충격 최소화 또 제도 연착륙 차원에서 행정 지도 감독을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속에서 OECD 또 보고서가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네.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을 10,000원 선까지 인상한다면 네네. 누적 상승률이 54%에 이르고 이거는 OECD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예. 최저임금 그래서 추가 인상하기 전에 지난해 인상했던 16.4% 예. 그 효과를 평가를 하는 게 최선이다. 네네. 아울러서 기업 생산성 증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네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7,530원인데 사실상 10,000원의 인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보면. 네. 근데 예. 뭐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결국.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힘이 실릴지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예, 이게 최저임금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지켜보자면은 결국엔 일자리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를 이제 더 결과적으로 이제 줄인 격이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OECD 보고서를 낸 그 관계자도 네.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또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오늘부터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죠? 네. 2박 4일 일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이제 러시아 국빈 그런가요?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네. 이제 오후에 메드베데프 총리 면담에 이어서 이제 저녁 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하고 세 번째 정상회담 갖는 네네.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 그 두마라 그러죠. 네네. 거기서도 연설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또 어제 그 러시아 언론들하고 합동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특히 철도, 가스, 전기 세 개 분야부터 남북러 삼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 예. 이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 지금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어제 1년의 경제 행보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이 방점이 약간 좀 북방 경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런 속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제 그 방북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반응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일단 뭐 중국 다녀온 다음에 보자. 뭐 이제 이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또다시 시진핑 주석 배우설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또 다른 또 포커페이스 또 얘기 나오지 대통령이 않을까? 또 한 번 화를 내지 않을까. 네. 예. 그나저나 남북은 또 공동 연락사무소를 이제 8월 중순에 개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이미 이제 판문점 그 선언에 이제 포함된 내용이고 지난 1월 1일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청와대 통일부 KT 현대아산 관계자로 구성된 남측 추진단이 이제 개성공단 방문해서 어제부터 이제 개보수 작업 준비 작업 이제 돌입을 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이제 계속 마무리 작업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런데 이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뭐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인력은 몇 명이나 상주 근무하게 되는 건지 뭐 업무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게 지금 깜깜이에요.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공개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통일부 쪽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트라인은 그 북미 간에 뭐 연결이 된다는데 아직 전화통화 안 됐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 나왔죠. 전화번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반응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이것도 중국 다녀온 다음에 보자. 이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제 뭐 다녀왔을 테니까요. 이제 뭐가 좀 그 속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 이 얘기가 이제 쏠쏠하게 좀 나오는 거 보면요. 이게 지금 예고된 참사였는지 아니면 전혀 예고된 참사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네네. 한 350억 원어치 엄청나게 이번에 많이 털렸습니다. 속된 말로. 해킹으로 이제 도난을 당한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고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야피존 또 9월에 코이니즈 10월에 유빗 옛날 그 야피존이 이제 이름 바꾼 거고요. 지난 10일에 코인레일 그리고 빗썸 경우에는 지난해 그러니까 돈을 털린 것은 아닌데
개인용 PC 직원이 쓰던 게 이게 해킹 당해가지고 3만 명 정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보안에 너무 좀 소홀히 한다, 투자를 좀 더 해야 한다라는 지적받고 정부 쪽에서도 뭐 이렇게 한번 조사도 하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개선을 하라라고 그냥 방침만 알려주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별 손을 안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이제 일이 터지고 보니 정부가 너무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 그러는데 꼭 일 터지고 나서야 좀 대응을 하고 그 속도도 좀 더디고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분명히 피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거보다 더 규모가 큰 대형 사고가 터질 경우에는 그 업체도 이제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엄청난 혼란이 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게 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요. 중앙당을 해체하겠다. 혁신 비대위로 가겠다.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일부 의원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많은 분들 보셨겠습니다만 뭐 친박, 비박 싸움이 격화, 목을 친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게 지금 한국당이 여전히 계파 갈등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많은 그 연락을 취해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전 사무총장 지방선거 기획위원장을 맡으셨단 말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지방선거 치른 지 일주일하고 딱 이제 하루 됐는데요. 뭐 간략하게 소감 먼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좀 국민 여러분들이 그 준엄한 심판을 뭐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특히 당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많이 그 정신적인 충격도 크셨을 텐데 한 일주일 또 하루가 더 지났는데요. 패인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뭐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뭐 모든 매사는 지나고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들이 미처 답을 보지 못한 것이 참 후회스럽고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당대표의 그 품격 없는 발언이 많은 국민들에게 불만과 식상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당내의 구태 정치가 계속 선거 기간에도 우리 스스로 상처를 내는 그런 구태 정치가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큰 원인이었고 세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 1년의 평가는 이번 지방선거 일꾼을 뽑는 평가가 됐어야 되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국민이 중요하고 지금도 피고로 와닿고 있는 것이 이 국민들이 먹는 경제 문제의 그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아시는 바와 같이 2월달 평창 올림픽부터 평화를 시작한 이 북풍이 결국은 12일 북미회담까지 뭐 하루도 쉴 새 없이 참 연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신선감과 새로움감과 희망을 주는 이 북풍이었어요. 이것에 가려서 경제가 뒷전으로 갔었고 또
요번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도 모를 정도로 참 이 세인 북풍 바람에 이 경제 문제가 가려가지고 이 경제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군이 우리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을 우리가 국민 앞에 현실로 꺼내지 못하고 당내 분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구태의회는 어떤 그런 정치 속에 우리가 헤맨 그런 요번 선거가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 대표, 그 두 번째로는 구태 정치가 계속된 당 그 자체, 네. 세 번째는 뭐 북풍 뭐 이런 식의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뭐 보수의 몰락, 괴멸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보수가 몰락한 거라고 보시는지요? 보수 당이 몰락한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저는 보수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뭐 누구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보수의 가치는 오늘날 뭐 결론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만드는 건 보수의 가치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한 성장 발전이 있다고 보고요. 네네. 여기에는 이제 뭐 국민 속인 잡지면은 우리 한국 당원이 330만이 살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수를 지켜온 지금 한 6, 7개 단체들이 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오늘의 한국 경제를 높이고 국가를 지킨 단체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소중한 분들이고 국가 자산인데 이게 니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지 이 보수 자체가 괴멸된 건 아니다. 네네. 이렇게 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국가 정신은 지금도 저는 이 보수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잘 믹사해서 현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당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부분이다. 보수의 가치를 살리면서 현실성이 있는 국가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이 노력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보수의 괴멸이라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가치를 살리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일 텐데요. 네. 서청원 의원 같은 중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가치를 살릴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면 부족한 건가요?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정신은 있는데 그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정신은 저는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제 시대 정신과 국민 정신이 요구하는 걸로 다시 좀 변하고 바꿔주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못한 부분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또 그것을 행동한다면은 보수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당내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런 그 중진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당내 안에서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또 외부의 그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보수를 또 사랑하고 지향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을 모셔오는 그런 새로운 방법도 우리가 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그 혁신, 개혁 이런 일을 하셨던 외부 인사가 다시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다시 우리 당을 그동안에 쭉 관여해 주시고 또 뒤에서 후원했던 분들이 네네. 다시 와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한번 그분들의 어떤 좋은 충정과 그 의견을 들었던 것이 지금 실천이 안 됐다.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당내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새로운 분들 그리고 좀 중립적이고 또 국민을 뭔가 우선 생각하는 정당보다는 네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새로운 정당의 어떤 가치를 실현해낸다면은 네네.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외부에서 혁신의 이름을 걸고 들어오신 분들이 혁신을 하고자 했을 때 내부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졌잖아요. 과거 이번에 그 탈당 선언을 한 서청원 의원 같은 분들도 과거 혁신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전 후퇴해라 했는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네네. 지금 이루어진 거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실천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나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선거에서의 상처나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보수의 아픔이고 상처라고 볼 때. 네네. 요번에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상황에 나오면은 그걸 실천을 안 하고는 못 빼길 겁니다. 예. 당내 일부 세력이 자기와 좀 관계된다 해서 반대한다. 그건 작은 하나의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큰 차원에서 요번에 혁신위원회가 구성돼서 어떤 답이 나오면 그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서청원 의원께서 언급했던 비극적 도돌이표가 이번에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친박, 비박, 개파가 의원들 사이의 불신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나름대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화가 됐는데 그래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사람 또 가깝게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정당에서는 또 파벌이 돼버리고. 네네. 그래서 그것까지 만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데. 네. 단지 이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당권은 또 공천권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공천권을 마음대로 그 소위 당에 책임 맡은 사람이나 실무자가 못할 수 있겠군이 네네. 만드는 그 제도적 장치가 가장 저는 우선하다고 보는데 네. 그거의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소위 당협위원장의 공천권, 예.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올라오는 결정인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몇 번 과거 여야가 실천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 예. 이번에는 여야를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선행한다면은 아마 여당도 안 따라올 수 없을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지향하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통일, 안보, 국방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당에다가 매뉴얼을 던져주면은 네네. 그거를 실천했을 때 이 계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인물 중심으로 가고 네네. 그리고 사회 현실 문제를 전담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안 들을 수 없는 정치권에서 네네. 이렇게 한두 가지의 실천적인 이제는 말은 소용이 없으니까 실천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것이 계파를 정산하고 그리고 공천권을 마음대로 시들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 재편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네네.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이 보수의 재편은 저는 누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동안에는 속된 표현이면은 패거리라든지 네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었던 이런 정치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아까 국가 중심의 소위 국가 정신 즉 얘기를 하면은 저는 좌파 정신이 나쁘다는 건 아니어도 네네.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고 또 소위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분들은 전부 저는 우파 쪽에 모여서 네네.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그 틀을 만들었으면 그렇다 보면은 과거에 이러쿵저러쿵 했었던 그 보수 내에 정당으로 찢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흩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그런 기대치와는 전혀 좀 다른 시각으로요.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을 혁신 못한다, 총선에서 완전히 소멸할 거다, 이런 단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그분의 자의적인 발언입니다만은, 그렇게 격한, 그리고, 한국 보수가 그러면 괴멸돼서, 그러면 좌파 이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전 그런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분 얘기를 따라서 우리가 보수가 요번에 재건하고 새로운 신당에 또 새로운 어떤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비대위는요, 언제쯤 꾸려질 거로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진통인데,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은,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금, 소위 권한대행이 그 결정을 해서 우리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비대위원장이. 예. 그러려면은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구성해서 또 전국 상임위원회 그 추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범을 하는데 아마 우리 김성태 권한대행이 엊그제도 만났는데 오래 가지 않고 빨리 신속하게 해서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걸 넘겨주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대위원장에 박관영 전 의장을 추천한다는 한선교 의원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훌륭하시죠. 그렇게 지금껏 자기 살아온 인생이나 우리 정치사에서 그만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신문에서도 또 언론들도 지적을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인물론들이 좁혀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너댓 분 전 4분 내지 5분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현실화돼서 좀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도 관련된 지방선거 이후의 상황 아이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시작하겠고요. 2부에서는요, 가장 젊었던 그런 후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였었던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난 6.13 지방선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요, 작은 정당들이 선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다당제로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로 화제를 끌고 다녔었죠.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지혜 후보와 저희 녹색당의 또 다른 여성 후보 고은영 후보가 있었는데요. 네. 젊은 여성 후보들의 등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젊은 여성 후보들의 등장이요. 이게 1.7%라는 득표율이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한 이 득표율인데요. 네. 숫자로 하면 한 8만 3천 명 정도가 이제 표를 신지혜 후보에게 던진 겁니다. 이 정도 성과를 기대하셨나요? 아니면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게 사실이고요. 더 오래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을 더 만나뵀으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도 더 큽니다. 예, 제가 지금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한국 나이로는 29이고요. 네네. 만으로 27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선거 치를 때 나름 비용도 많이 드셨을 텐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충당을 하셨어요? 금수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금수저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선거를 유세차 한 대로 치렀습니다. 네네. 선거 비용 모두 최소화시켜서 시민 후원금으로 모아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예. 경력에 보면은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위원장 이게 있어요. 예. 자, 이 직책을 수행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청년 정책을 짰고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청년들이 필요했었던 청년 수당 정책이나 청년 임대주택 관련한 정책들을 짜나가는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최우수상을 받으셨던데 이게 어떤 아이디어였습니까?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들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실행해 나가는 대회였어요. 네네. 그때 제가 전통시장과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카고바이크라고 하는 짐 자전거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전통시장의 문제들을 그런 걸 제안했었고 그때 좋게 운이 좋아서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녹색당이 도대체 어떠한 당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녹색당은 2012년도에 창당해서 생명, 평화, 평등, 다양성 옹호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만명당원의 정당이고요. 네네. 전 세계 100여 개의 녹색당이랑 같이 공동의 헌장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최대의 정치 공동체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사회와 정치 전환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글로벌한 정당이겠군요. 네, 그래서 각 지부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네. 매 5년마다 총회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예, 신재 후보 말 가운데 기억 남는 것 가운데 하나는 TV 토론에 나갈 수 있었다면 김문수 후보를 이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네, TV 토론에서 뵐 기회가 없었고요. 때문에 정책을 승부를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네. 성평등이나 특히나 서울에서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것들 개발 정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세금을 시민에게 흐르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대안들을 제가 이번에 만들어 왔었는데 TV 토론에 출연하지 못해서 불공평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요. 네네. 관련해서는 TV 토론 선거법 독소조항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을 걸기도 했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예.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흔히 신재 후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니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페미니스트 슬로건, 페미니스트 시장 이런 아젠다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사를 뿌리 깊게, 잡고 있었던 이 성폭력과 성차별과 가부장제를 없애고, 어떤 존재든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랑 관계없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상, 이념 같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서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뜻이 내포되어 있죠. 나는 성폭력, 성차별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저 또한 한국 사회가 이제 특히나 서울은 한강의 기적, 개발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정치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사상으로, 생각으로,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다라고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분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페미니스트라는 슬로건 자체가 너무 영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게 보통 한국 사회가 지금 페미니즘 하면 성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신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페미니즘은 성대결로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성차별 구조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피해자로 자리를 잡아요. 네네. 여성들은 지금 현재
고통을 느끼다 못해 일상의 안정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남성들 또한 이 가부장제 안에서 남성 성을 강요받으면서 그 트라우마를 갖게 되고 이것들을 모두 다 없애자고 얘기하는 것이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이죠. 그래서 성대결로 갈 필요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모두가 다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관련해서 그 여성들의 일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말이죠.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성대결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인데요. 미투 이슈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페미니스트의 슬로건과는 어떠한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연관성이 너무 크죠. 네. 그 미투 운동 혹은 뭐 불법 촬영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몇 년 사이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들이 겪어왔던 고통들입니다. 네, 한국 사회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네네. 이 절반의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공포스럽다면 한국 사회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들이 느끼는 이 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한 위협들, 불법 촬영물에 관한 문제, 뭐 낙태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풀고 사회의 시민들이 더 이상 이 고통에 휩싸이지 않도록 나서야 되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네네. 그동안 정치인들은 이들을 묵과했단 말이죠. 못 본 척 하거나 그냥 정확히 대답하지 않거나 전 이제 그것들 무시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이 이야기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요 근래에 몇 년 사이에 드러났던 여성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 충분히 반응해야 된다고 저 또한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평등 의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선거운동을 치른 것입니다. 네. 한국 사회에는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필요하다고 그 후보께서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선거 그 진행되는 와중에 벽보가 훼손되는 일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그런 표시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 벽보 훼손, 현수막 훼손 사건들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어디에 훼손됐다, 어디에 현수막이 사라졌다. 그걸 보면서 오히려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 페미니즘 정치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공당의 후보가 페미니스트라고 자임하고 선거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공격을 받는데 일상에서 그냥 일반 시민들, 보통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공격을 받겠어요. 네네.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이 계속 이런 공격들에 일상을 노출당하면서 살고 개인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고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상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렇게 고통받지 않도록 오히려 더 페미니즘 정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그 많은 특히나 젊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그들께서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오히려 페미니스트 후보로서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네네. 페미니스트란 5글자를 서울의 선거에서 볼 수 있고 성폭력과 성차별이 사라지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해 주셔서 용기를 많이 얻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런 일각에서는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매우 절실한 그 시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본인이 시장이 되지 않았지만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은요, 신지혜 후보 공약인 성평등 계약제 이거 도입한다고 했어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10년 혁명을 완수하시겠다고 그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10년 혁명을 무사히 훌륭하게 잘 완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고 얼마 전에 밝히셨어요. 네네. 저 이번에 성평등 관련한 인권 정책들을 제대로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녹색당 신재 후보가 제안했었던 그 정책들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가 소외시켜왔던 사회 계층인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세입자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들로 10년 혁명을 완수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뭐 이렇게 모집단이 크지는 않았지만요. 그 청소년들이 뽑은 모의 투표를 보면은 거기에서 신지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게 전국에 그래도 19세 미만 45,700명이 참여한 그런 그 모의 투표였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선거, 그리고 막바지로 가면 청소년 투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를 이기는 통계가 계속 나옵니다. 네네. 전 이것이 앞으로 꽃 피울 정당과 앞으로 사그라들 정당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층들이 한국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열망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서 저도 그 젊은 세대로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차기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녹색당은 누가 출마한다고 해서 출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전 당원의 총투표를 통해 승인이 나야 합니다. 네네. 공천제도도 전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서울시당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녹색당 선거를 잘 준비하고 좋은 정책들을 잘 마련해서 이 다음번 총선은 훨씬 더 유력하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선거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였습니다. 네, 2부 마치겠고요.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